호우 시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네.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놓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아. 맞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좀 자세하게 네. 보는데 좀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발골하고 네.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뭉태기로 잘려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많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네. 계속 앞으로 저희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영화 발골 채널이라는 말이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선가시 같다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짓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그래서 후지츠키의 아버지의 죽음이 나와요. 네, 여자 이츠키의 아버지. 네, 여자 이츠키의 아버지의 네네. 죽음이. 근데 그냥 영어로만 보면 네. 이 러브레터의 복선으로 음. 그 남자 후지 이츠키와 여자 후지 이츠키 그리고 히로코 간의 그렇죠. 그 과정만 사실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요? 감독은 그 극본에다가.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 다시 속사정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연결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여자 이츠키의 아버지의 죽음이 남자 이츠키의 그 죽음만큼이나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의 죽음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츠키 주변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그 주변 인물들의 속사정을 그치. 밝힐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여자 이츠키는 딸인 거죠. 딸 이츠키는 그렇죠.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 사실은 10대 시절에 이제 경험한 사건인 건데 저는 그 마치 신해철 씨가 그 나라라 병아리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목도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는 그래도 그 귀여운 병아리의 죽음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었지만 이 이츠키는 너무 큰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름으로써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감각을 했다는 느낌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든 그 나이 때에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침이 심하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도 자기 발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안 받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떤 흔적이 남은 거고 또 한편 이제 이츠키의 엄마,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이츠키의 엄마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속사정을 남기냐면 남편이 이제 죽었을 때 상황이 좀 나중에 나오는데 맞아요. 할아버지가 업고 뛰잖아요. 네. 이때 할아버지가 좀 늦은 거예요. 이제 그 아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들이 그치. 이제 나중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은 사실은 뭐 굳이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이 속사정으로서 그냥 안고 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튀어나오는 계기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할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스트레이트하게 이 문제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인물이지만 이 할아버지한테도 나름의 속사정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아들을 업고 뛰었는데 이제 이미 업고 뛰는 순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아들의 숨이 끊어진 것 같다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설령 더 빨리 갔다 하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역시 굳이 드러내지 않는 채로 그냥 며느리랑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속사정의 하나로서. 그 대신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할아버지는 이 집에 언젠가 지금 이제 이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츠키가 중학생 때부터 살고 있던 집이니까 좀 있으면은 지붕이 무너질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은 지붕이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츠키 아버지의 죽음은 이 주변 인물들의 속사정을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빈자리를 남기는지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왜 하나의 사람을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 소우주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대사건인지를 저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두고두고 그게 이제 하나의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중에서 때로는 정리를 하고 힐링을 하고 또 털고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단순히 남자 이츠키의 죽음만으로는 조금 이제 이거는 사랑 이야기의 관점으로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이 슌지 감독이 하나의 더 죽음이 줄 수 있는 하나의 더 뭔가 임팩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장치로서 이렇게 어떤 고찰하게 하는 계기로.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고찰의 깊이가 이 남자 이츠키의 죽음만큼이나 저는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쿠나 씨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의견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와이 슌지 감독의 이 각본 자체가 네. 굉장히 서사가 탄탄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해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여지가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신에 영화는. 이제 지하로 깊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깊게 네. 내려가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의미하는 거는 이 영화에 대한 주제 의식을 네. 뭐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생과 존재가 끝났을 때 그 아까 그 추도식으로 처음에 영화를 시작했던 것과 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남겨진 자들은 각자 정리해야 새롭게 문장을 써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문장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문장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제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네.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그게 후지 이츠키 여자 이츠키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과 첫사랑의 기억을 그냥 아예 냉동시켜버린 거고 맞아요. 그 여자 이츠키의 엄마의 기억 속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즉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네. 그것을 각색해서 그렇죠. 새롭게 자신은 잘못 없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기억에서 그렇죠. 한 치 앞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 맞아. 그렇게 해야 네.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 후지 이츠키가 다시 쓰러지잖아요. 네. 그 장면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이 상처에 직면하는 건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 후지가 쓰러지는 장면은 네. 히로코가 편지를 쓰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직면해 나가는 이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한 명은 편지를 썼던 거고 네. 다른 한 가족의 모습에선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선 딸이 쓰러졌을 때 대처하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대처했었는지를 다시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왜곡된 걸 바로잡을 수 있고 네.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히로코의 치유 방법이 오겐키 데스까라고 해서 네. 그 설산에 가서 외치는 거였다면 네. 이 가족의 치유 방법은 그리고 여자 이츠키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마주했었던 장면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렇죠. 그게 단계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그때의 그 감정과 조우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끔한 정리네요, 진짜로. 그래서 뭐 후지 그 아버지의 죽음 자체는 그 가족의 어떤 해묵은 네. 갈등의 씨앗이 되는 요소지만 동시에 후지가 이 병을 앓고 있어야만 왜곡됐었던 상처의 기억들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다. 뭐 똑같은 말을 계속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원호 씨가 네. 저희가 처음에 개관 글을 네. 원호 씨가 썼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사정, 꿍꿍이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할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 꿍꿍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대사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남자 이츠키네 엄마랑 그 히로코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꿍꿍이 있네요. 왜냐면 이 남자 이츠키네 엄마는 아들 추도식인데도 머리 아프다고 꾀병 부리고 나와버렸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취객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꾀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모두가 꿍꿍이가 있네. 근데 그리고 히로코도 마찬가지로 이 엄마한테 비밀로 아들의 옛날 주소를 뭐 손목에 적기도 하고. 꿍꿍이 혹은 속사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는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 이츠키가 도서관에서 야, 이 편지 뭐야? 이런 대화를 할 때 또 이런 장면 대사도 나와요. 가지 모토지로라는 시인 얘기를 하면서 네. 벚나무 아래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라는 그 식구를 또 얘기하거든요. 이 벚나무라는 아름다운 이 풍경 안에는 시체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속사정. 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를 다시 보실 때 이 속사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한 차원 더 다르게 이 영화를 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체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왜냐하면은 정말 모든 인물들이 다 속사정이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어떤 한편으로는 전 이와이 슌지 감독이 아까 겉마음 속마음 그런 동양적인 정서에 네. 대한 얘기를 조쿠나 씨가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와이 슌지 감독이 되게 기술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베 히로코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오타루로 그 풍경이 옮겨갈 때 네. 영화에서 자막으로 오타루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면 좀 독특해요. 고베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도시라고 맞아. 영어로 나와요. 그것도 맞아. 그렇게 나와요. 마치 외국인들한테 보라는 듯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스태프들 이름 자막도 다 영어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한테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뭐 있는 건가 싶은 일본 관광공사가 투자했나?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일본인들의 고유 정서로 손꼽히는 게 혼내라고 하는 본심, 그다음에 다테마에라고 하는 이 겉모습, 이거의 간극.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네. 일본 애들은 겉과 속이 달라 할 때 그 그렇죠. 얘기죠. 그 겉과 속이 할 때 그 겉이 다테마에고 네. 속이 혼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의 간극을 전 이와이 슌지 감독이 마치 이런 거야.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거를 마치 이 세계에 보여주려고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듯한 이게 마치 뭐 일본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이 오타루의 되게 아름다운 풍경도 정말 관광공사의 그 어떤 홍보 자료처럼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했거니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혼내와 다테마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극에서 비롯되는 되게 이제 아까 제가 글에서는 달콤 씁쓸한 오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감각적인 영상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 영화의 어떤 공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래서 이 속사정과 꿍꿍이라는 이 테마는 영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댓글 달아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이 영화를 다시 보실 때 그 키워드로 보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속사정 꿍꿍이를 보면서는 네. 되게 그냥 영화 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네.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상처와 사연이 다 다르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나 아키바의 모습이 조금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래서 저 사람은 가벼울 거야라는 편견에 먼저 맞아요. 사로잡힐 수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당연히 괴짜일 줄 알았어요. 거기서 볼 때 그 일본에만 있는 그 일본은 우리가 그때 조제 할머니처럼 그 어떤 새로운 그냥 어떤 전형적 클리셰를 네. 보여주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의 실마리를 다 풀어나가는 맞아요.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큰 역할이. 그런 걸 볼 때 이와이 슌지가 보여주는 영화의 주제의식이 좀 거기에 있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했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맞아요. 각자의 사연은 다 있다. 되게 어떤 사람이 겉과는 되게 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혹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성을 볼 때 되게 또 빠져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어리석은 게 네. 여전히 그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걸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그 판단을 지연하고 그러니까 유보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도 저럴 거야라고 판단해 버리는 건데 그게 결국은 제가 아까 노자 얘기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없어서. 네. 용기 있는 사람은 판단을 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단을 유보할 수 있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네. 판단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 자꾸만 빨리 판단을 최근에 해버리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그런가? 아니, 그냥 용기 없어서 뭐 크게 화를 입으셨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이거 또 나가겠지. 분명히 편집 안 할 거야. 그래서 아유,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뭐 제가 몇 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막 되게 핵심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이와이 슌지 감독이 지금 되게 좀 촘촘하게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 장면은 왜 들어갔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이거 우리도 몇 번 하고 나니까 직업병이 생긴 것 같아. 그냥 막 놓칠 수가 맞아. 없어. 저게 왜 들어갔지? 저렇게 그 치밀한 사람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는 건데. 그쵸. 네. 그런 장면 중에 하나로 이 러브레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전 육상 경기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학생 시절에 남자 이츠키가 이제 육상 시합을 준비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해서 결국엔 시합을 못 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 시합에 막 깽판을 놔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주 멀리에서 이 여자 후지 이츠키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맞아요. 이 장면 뭘까요?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뭐 뭔가 저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육상복을 입고 있는 이츠키의 모습을 찍고 싶었던 건가?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런 10대 시절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제일 많이 블로그나 주석을 보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유혹이 강한데 아직 안 보셨구나. 저 안 받고 그 네. 청취자분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네. 좀 요청드리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아까 제가 아키바랑 히로코가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한다. 네. 좀 뭔가 엮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룹핑이 된다. 네. 남자 후지 이츠키와 여자 후지 이츠키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표출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네. 그 아까 그 육상 얘기를 답변하기 전에 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여자 이츠키는 네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좀 멀리 떨어져서 관조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그냥 냉동시켜 버리잖아요.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네. 왜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을까? 이게 저는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 감정 직면하는 거를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자 후지이가 한 번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이 나와요. 그게 상을 다 마치고 학교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남자 후지이가 뭐 책을 맡기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를 반납하기 그 여자 후지이가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딱 와서 학교를 와 보니까 남자 후지이가 전학을 간 거야. 이사를 갔잖아요. 그 시점에 애들이 네. 반 동료 애들이 뭐 놀린다고 네. 꽃병을 여자의 자리에다 놨잖아요. 네. 남자의 자리에 놓은 남자의 자리였나? 네. 그 자리에 놓고 그거를 갑자기 벼란간 이 착한 애가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박살내 버리죠. 네, 갑자기 박살내요.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을 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이 이 두 장면이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맞다. 진짜다. 이거 두 개 같이 가져갈 수 있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고 다른 또 러브레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지혜롭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꽃병은 깨진 채 그렇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상실감을 더 이상 햇볕이 보이지 않는 데다 이제 봉인해 버렸잖아요. 여자 후지에게 이제 꽃병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이 감정이 표출되는 씬이 육상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민폐잖아요. 그렇죠. 선수 한 명을 지금 완전 망친 거죠. 우리 이거 보다가 서로 저게 무슨 개민폐야라고 우리가 외쳤었어요. 쟤는 무슨 잘못이야. 쟤는 무슨 잘못이야. 근데 보통의 때에 남자 후지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다가 정말 열망했었던 거죠. 그 육상 시합을 열망했었던 그 장면을 자기가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뛰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뭔가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표출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표출했었던 이 경험이 어쩌면 이거 좀 더 나아가는 건데 히로코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급발진했던 거 아닐까. 이 연결 좋다. 라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제되지 않은 10대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장면인 동시에 또 미래하는 그 남자 이츠키의 어떤 행동에 좀 토대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굳이 좀 상상해 보자면. 그 꽃병이랑 같이 연결하신 접근은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러면 원우 씨는 어떻게 그러면 좀? 저는 들으면서 저도 되게 좀 배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뭔가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좀 이렇게 발산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출구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꽃병 장면이 되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은 게 사실 거기에서 굳이 꽃병이 거기 등장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전학 갔다고 해서 그 책상 위에다 꽃병을 올려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장난이라고 하면 그거 뭐 마치 사망한 것처럼 장난치는 거 그건 사실 너무 과한 거지. 깨름직한 장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와이 슌지가 거기다가 꽃병을 던질 만한 꽃병을 두기 위해서 그 설정을 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육상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남자 이츠키 폭주하는 남자 이츠키의 모습을 또 훔쳐보는 그쵸. 이 여자 이츠키의 감정을 또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죠. 되게 조마조마하게. 근데 거기서도 부인한다? 안 본 것처럼? 맞아요. 근데 사실 봤는데도 안 본 것처럼 부인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남자의 스키를 그냥 생눈으로 봐도 되는데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글에다가 김종환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 김종환 감독의 단편 영화 한 15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는데 이게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그 배우 정유미 씨 데뷔작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 폴라로이드 그 육상 경기 씬이랑 되게 비슷해요. 감성이. 이 시선이. 네, 그렇구나. 정유미 씨가 어떤 남자 선배한테 이거 폴라로이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 나오고 카메라는 정유미 씨만 15분간 비춰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정유미 씨가 지금 이 카메라의 시선 안에 있는 이 남자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정말 섬세한 그런 말과 연출. 표정, 연출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시면서 이제 김종관의 팬이 되셨군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랑 러브레터가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저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스키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이 육상 경기 장면이 상당히 그것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요. 또 그 시선에서 보면 그렇지.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제 의식 중에 하나, 아주 메인 테마 중에 하나는 여자 후지가 남자 후지를 좋아했음을 사실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부분을 테마죠. 사실 연출을 했어야 되고 아주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짚어보고 싶은 거 또 하나 더 있어요. 저.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 소설이 되게 여러 번 언급되고 그리고 사실 그 책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책 뒤에 있는 도서 카드, 대출 카드에 나중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그림이. 책이 되게 중요한 또 장치로서 기능하는 느낌인데 이것도 왠지 뭔가 괜히 이 책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소설이 있는데 굳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골랐을까?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이 책 보셨어요? 저는 다 읽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저는 아예 안 읽었는데. 완전 대하 소설이어서 전 중간에 중도 포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10대 시절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들어봤지만 저는 그게 시집인가 소설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제목, 이 제목이 결국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그냥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냥 갖고 다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사족을 붙이면 반드시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 속사정들이 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맞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안내하는 거 아니냐. 너네도 관객분들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보아라.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단히 분량이 긴 대하 소설이고 대하 소설급의 정말 분량이고 근데 이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 그 소설 역시도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과거에 정말 그야말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밝히고 있는 소설 단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러브레터랑 그 틀은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영화를 그 장면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에서 그 나온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책은 그러니까 7권이더라고요. 그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단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시리즈 중에서 7권인데 그 7권에 자세히 보니까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제가 뭐냐면 미다사레타 토키라는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해석하면 발견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 7권의 부제는 발견된 시간, 찾아진 시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의도가 있는 설정인 거죠. 근데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2003년도인가 나왔었던 그 조인성이랑 신민아 씨 나오는 마들렌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뭔가 이것도 러브레터의 영향인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러브레터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좀 전방위적으로 아름아름 좀 걸쳐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글에다가도 쓴 윤희에게 있죠. 김희애 씨 나왔던. 전 윤희에게는 거의 러브레터에 대한 오마주로 보일 정도예요. 그건 뭐 배경도 오타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러브레터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돌아가면 이 영화 제목이 러브레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편지는 음. 여자 이츠키랑 히로코 간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치. 이 두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맞아. 근데 왜 제목이 러브레터일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일부러 블러핑을 한 건가, 어그로를 끈 건가. 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고민을 나름대로 했는데 저도 저의 경우에는 이거를 제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블로그에서 유혹이 네, 들었던 왜 게 네. 제목이 왜 생각해보니까 러브레터 오늘 청취자분들이 해주실 게 많네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이 예뻐서 그냥 그걸로 했나? 어. 근데 저의 이제 어떤 가설은 음.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뒤에 있는 도서 카드 있죠. 네. 여기 아까 제가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에게 보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도서 카드가 진짜 러브레터라고 생각해요. 그림으로 표현된.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보여준 거다. 그래서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멀리 돌고 돌아서 전달된. 이거 너무 좋은 해석이다. 네,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전 생각도 못했던.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찾은 거죠. 일종의. 그러네 진짜. 네. 딱 완벽하게 지금 테트리스가 맞네요. 퍼즐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본 건데 아주 그럴싸한데. 일종의 해석이니까 이것도 정말 그 다른 우리 또 애호가 우리 네, 매니아 분들이 네. 한번 저희한테 이렇게 교류를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이런 걸 알아가는 것들이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